이중매매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청구권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뭐 매매 계약 먼저 하나 늦게 하나 뭐.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청구권이 있잖아. 청구권인데 이 청구권을 해주세요 하는데 이행을 잘 안 하잖아. 안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얘기하잖아.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럼 뭐야? 사기꾼의 등급으로 올리는 거야. 쫙 하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쫙 머릿속에 구상해야 돼. 첫 번째 게 뭐냐? 청구는 뭐야? 이행 안 하면 강제 이행할 수 있잖아. 등기해달라고 재판을 청구한다. 그렇지? 재판을 청구하는데 재판 청구하는 동안에 딴 사람한테 넘겨버려. 넘겨버리고 저 사람이 먼저 등기를 해. 근데 재판은 이겼는데 등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럼 사실상 재판 진 거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냐면은 저 재판과 동시에 보전 처분 중에 가처분이 가능해져. 뜻은 뭐냐면은 법원에 가짜가 붙으면 가짜 이거는 거짓 진짜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잠정이란 뜻이야. 잠정이란 뜻이야. 잠정이란 뜻이다. 이게 A 등기가 있어. A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을로 넘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병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이잖아. 그치? 아슬아슬한 순간이야. 근데 을이 할 수 있는 건 청구권이니까 재판을 걸었어. 재판이 질질질 끄는 순간 병한테 등기가 딱 넘어갔네. 그치? 그럼 재판에 이겼어도 등기가 먼저 된 사람이 우승이지. 우승권을 갖는단 말이야. 그치? 나중에 등기를 해달라고 그래도 법원에서 뭐라 그래? 이쪽 등기 사람 한 사람한테 가서 알아보라고 그런다고. 안 돼. 근데 뭐가 있느냐? 을이 재판할 때 갑한테 재판할 때 내가 재판을 거니까 너 딴 사람한테 넘기지 마라고 이렇게 딱 잡아. 이걸 갖다 우리 말에 쓰는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처분 같은 걸 할 수가 있어. 재판 걸기 전에 후에 바로 잡는 거야. 잡아놓고 재판은 질질질질 끌리겠지.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넘겨줘도 재판이 이때서 드디어 이겼어. 매매계약을 했을 때 이기겠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 가짜 잠정적으로 해놓은 걸 기준으로 얘가 말소가 된다. 응?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내가 안심하고 재판을 2년 끌어도 되고 3년 끌어도 되겠지. 그치? 그럼 뒤에 병이 또 팔아. 정거로 넘어가. 이거 또 다 말소야. 내가 이기고 나면 안심하고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런 거를 가처분이라고 그래. 이런 걸 쓸 수 있어.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돼서 느낌이 이상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보면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쳐줘. 두 번째, 사기는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리고 사기꾼들이 되게 뭐를 해? 쓱 해가지고 열쇠 줄 테니까 5억 중에서 4억만 먼저 주시라네. 그럼 4억 가지고서 어떻게 뭘 해봐가지고 등기소를 만들어 줄게요 이러잖아. 그런 말에 속아나고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안 돼. 법의 세계는 오로지 정의야. 돈 줄 때까지 아니 등기소를 줄 때까지 더 이상 돈은 넘어가서는 안 돼. 그렇지? 버텨야지. 어떻게 버텨? 법에 조문이 있어.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매매계약은 서로 5억하고 등기하고 주고받는 거잖아. 그렇지? 동시이행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동시이행하라. 법이 쓰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기해줄 때까지 돈은 한 푼도 넘어가지 않아. 계약금만 딱 주고서 그다음에 쥐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내가 손해는 어디까지 봐? 계약금만 손해봐야지. 더
손해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중도금 같은 거 줄 때는 뭔가 하나 얻어낼 때 중도금을 주라고, 그냥 주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설명하기에는 좀 여기가 시간이 절개하고. 아무튼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제권이야. 하는 예를 들면 아까 중도금 얘기했지만 중도금 치르러 갔는데 이 사람이 뭔가 서줄 준비를 안 했네. 하는 예를 들면은 등기에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이렇게 근저당 있는 걸 말소해 놔둔 거 있잖아. 그런 걸 말소해 주려는데 하나도 안 돼 있어. 이와 같이 재판, 그러니까 청구권을 가지고서 쭉 가는 중에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 안 한다. 그러면 사기꾼 사자를 딱 붙이면서 높이면서 이 사람 위험하다 하고 한 번만은 봐줘. 불이행이잖아. 채무 불이행한 거를 한 번 봐주고 그 다음에 바로 내려쳐서 계약을 이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하지 말고 대개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어. 이거를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리 여학생 한번 또 읽어볼까?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데 중도길에 갔더니 등기소리 준비가 잘 안 된다든지 뭐또 전환권을 말소 안 했다든지 그럼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달 뒤에 잔금 5억 가져오기로 했는데 또는 등기소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이리저리 미룬다. 그러면은 상당한 기간을 일주일 정도, 많으면 15일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한 열흘 정도 내외야. 이 정도면 되겠죠. 열흘 뒤까지 해달라라고 한 번 봐주는 거야. 법적으로 한 번 봐주라는 거야. 이행을 했으니까 계약해줘야겠다. 바로 이게 아니고 한 번은 봐줘. 한 번 봐주고 그때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땐 계약을 해제한다. 이렇게 얘기해. 해제하는 건 뭐냐? 해제 계약을 하는 게 아니야. 혼자서 해제할 수 있는. 혼자서. 그럼 어떻게? 전화로도 할 수 있어. 전화가 이게 녹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헷갈리잖아. 그치?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혼자서 의사표시를 정하는 거.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방법. 뭐가 제일 좋을까? 그때 쓰는 게 내용증명이야. 내 생각, 의사를 넘겨주잖아. 근데 이게 되게 말, 카카오톡 다 괜찮지만 제일 좋은 게 뭐야? 편지를 쓰는데 편지가 어디에 남아있다? 우체국의 한부가 포괄해서 남아있는 것. 이 편지 내용이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겠다. 그래서 이름이 내용증명이야. 내용증명. 내용증명이 언제 쓰느냐? 이럴 때 딱 쓰기 좋아. 내가 해제했다라는 걸 우체국에 남겨둬. 이거 언제 써먹어? 재판할 때 주세요 그러면 우체국에서 바로 보내줘. 그럼 몇 월 며칠자다가 해제된 걸 알 수 있지. 그런데 또 한편 편지 쓰는 것도 일반 편지도 내용 증명이 되나 안 되나? 일반 편지도 내용 증명 돼 안 돼? 돼. 이런 것만 내용 증명하는 거 아니야. 우리 딸하고 아빠하고 편지 주고 있는데 너무 문장이 수려해. 나중에 또 보고 싶어. 복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체국에 남겨두고 싶으면 하면 돼. 돈만 내면 돼. 내용 증명을 보낼 수도 있다. 여러분들 댁에서는 청구권이니까 돈 주세요 하잖아. 이것도 내용 증명을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댁에 보면은 채권 추신자 해가지고 내용 증명 보내는 거 있지. 빨간색으로 뭐 이상한 거 오는 거.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편지야. 돈 갚으라는 편지. 겁내지 말라고. 내용 증명 오면은 뭐 난리가 나는데 겁내지 말고 그 내용이 뭔지를 보고서 겁낼 건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해제를 하고 싶지 않아. 교수님 해제하면 계약금 돌려받아요? 예, 받죠. 당연히. 원래 계약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걸 해제라고 해요. 계약이 없는 상태로. 계약금 안 주면 또 재판에. 그럼 또 재판에서 계약금 주세요 하는데 안 주면은 당연히 주세요가 생기니까 재판하는 거죠. 아주 그 뭐랄까 잘 법리를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해제를 하고 싶잖아. 저 집이 꼭 필요해.
난 저 집에서 좋은 저 집에서 카페를 열면 돈을 받을 것 같아. 큰 돈을 벌 것 같아. 근데 이것이 이행을 안 하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재판 걸고 이러자니 좀 그렇고 사람 관계가 있으니까 그때 써먹는 게 요 가등기야. 가등기. 그래서 지금 당장 서류가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일단 가등기만 좀 해둡시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어. 가등기. 그럼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잠정 등기를 미리 해둡시다 라고 하는 거야. 잠정 등기를 내 거라고 잠정 등기를 미리 해두면은 등기부에 이렇게 써. 가등기 계약해가지고 이렇게 써놓고 본등기 할 수 있는 빈칸이 이렇게 딱 나와. 비열만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갑은 병한테 팔 수도 있고 또 이제 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막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런데 나중에 여기를 계약을 딱 체결해서 등기하면 여기 딱 등기가 돼. 등기되는 순간 뒤에 있는 사람들이 싹 지워진다. 말소가 돼. 실제로 말소한다는데 말소가 되질 않고 흔적이 남아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그어져 있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다 남겨도 등기서류 같은 경우는 왜냐 말소된 게 또 살아나올 수도 있어. 왜냐 얘가 엉터리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이게 밝혀지면 또 얘네들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말소한다고 해서 지운 게 아니야. 실제로 지운 게 아니고 빨간 거로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찍찍 긋는 게 말소야. 이렇게 찍찍 긋는다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가등기 제도 이거는 쉽게 등기를 해줘. 값도 싸니까. 그럼 한번 읽어볼까? 좀 어려운 조문이지만 가등기는 가등기는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한다. 이렇게 청구권을 보존한다. 이렇게 등기 순서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의 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손쉽게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살살살살 꼬드겨가지고 사기꾼이지만 말 잘 듣는 사기꾼 같은 거는 싹 해서 가등기를 탁 잡아둬. 그러면 이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선생님이 변호사 할 때 이런 걸 많이 써먹었지. 그래가지고 사기꾼이 꼼짝 못하고 이리저리 끄는데 그래서 딱 잡아서 깔끔하게 승소해서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자, 다음 문제도 봅시다. 이제 선생님이 이제 파는 문제를 했으니까 이제 뭐가 된다고요? 선생님이 사용 수익만 선생님이 했지? 사용 수익 처분이라 했잖아. 얘만 따로따로 네 거 내 거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것만 네 거 내 거. 이건 지상권 또는 전세권. 요거는 질권, 동사님은 질권, 부동산이면은 저당권. 이렇게 해서 이건 꼭 기억하라고 했단 말이야. 자, 이제 요걸 생각해보자. 이게 재미난 게 CF. 우리가 흔히 전세 이렇게 들어가면 임대차. 얘는 사용 수익이 네 거야 하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해? 부동산이라면 등기를 해야 돼. 여기는 사용 수익하게 해줄게 라고 이제 1대1로다 해줄 테니까 사러. 요거는 등기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안 필요해. 요거는 하는 거 청구권이야. 그럼 요 관계를 잘 알아야 돼. 특히 살아가면서 잘 보자고. 자, 이제 사용권을 해주는 거야. 여기 보면은 A집이야. 을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어. 우리 전세권 집을 갖다 10년 합시다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고. 뭐가 필요한가? 계약했으니까 뭘 얻어야 돼? 전세권 받은 사람은? 받고 싶은 사람은? 응? 뭐? 등기를 받아야지. 그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등기를 받아야지 이 사람이 자기 등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서 스카우트 치렸어. 사용수익에 관해서 법률관계가 몇 개인가? 이 집에 관해서
전세권자는 법률관계가 80억개. 그렇지. 80억개가 되는 거야. 누구도 이 사용수익을 침범을 못한다고. 응? 침범을 못해. 자, 이 상황에서 갑이 돈이 없어가지고 전세권 설정한 다음에 10억짜리 집을 5억에다 전세권 설정한 다음에 병한테 팔았어. 얼마에 팔았어? 돈이 없으니까 10억에 팔고 싶어야지. 시가가 10억이니까. 응? 10억에 판단 말이야. 병한테 했어. 매매를 했어. 매매 계약하고 나서 또 등기까지 해줬어. 자, 그러면은 매매한 사람은 뭐야? 물건에 관해서 뭘 가지고 있어? 사용수익 처분. 전세권자는 이 집에 관해서 뭘 가지고 있어? 사용수익. 사용수익이 부딪히네. 어떡할 거야? 법률대로 그대로 따져보자. 그치? 법률대로 그대로 따지는 거야. 내가 사용수익 처분 소유권자니까 집주인 바뀌었으니까 병의 입장에서 뭐라 그래? 너 나가 이럴 거 아니야. 나가.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 우리는 뭐라 그래? 우리는 뭐라 그럴까? 등기가 응? 우리는 뭐라 그럴까? 등기가 돼 있잖아요. 나 등기돼 있으니까 너는 뭐다? 내 사용 수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뭐야? 의무자. 그치? 의무자가 건방지게 나보고 나가라고 얘기도 안 돼? 그렇지. 네가 사용 수익 가지고 있지만 내가 먼저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네가 모르다 말을 해? 그렇잖아. 여기는 갑은 사용 수익 처분이 다 있지만 약속했으니까 사용 수익을 사용할 수 없고, 그렇지? 여기는 80억개 법률관계 있으니까 다른 모든 사람한테 대해서 내 사용 수익을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해놓고 등기부에 써놨으니까 네가 사용 수익한다고 내가 30년, 10년 동안, 10년 동안 쓸 동안 너는 뭐한다?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지. 병이 이겨, 을이 이겨? 응? 을이 이기지. 왜냐? 을이 먼저 등기했으니까 뭐야? 의무가 80억한테 생겼어. 그럼 병은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산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법 논리적으로 따지면 병이 100% 지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쪽 네 거 내 거 따질 때 제일 기준이 뭐야? 누가 먼저 가졌느냐가 제일 기준이지. 왜냐? 먼저 가지면 뒤에 사람은 뭐야? 의무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무자가 돼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권리가 충돌되는데 당연히 을이 이겨. 그러면 병이 졌어. 그럼 병이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지. 전세권 설정된 집을 살 때 불써. 저거를 내가 안고 사는 거야. 안고 사는 거야. 그럼 이게 5억 전세다. 그럼 병의 입장에서 뭐라 그래? 이제 살 때 아파트 살 때 10억이지만 5억은 내가 갚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10억이지만 얼마에 사야 돼? 5억을 까고 5억에 사야지. 그렇지? 당연하지. 매매 전략은 병은 집을 깎아서 산다. 그러면 균형이 맞아 안 맞아? 딱 맞지. 그보다 더 깎아야 돼. 왜냐? 10년 동안 못 쓰잖아. 못 쓰니까 4억 정도 주고 사면 적당하겠지. 사고서 10년을 기다린다 이거지. 10년을 기다리면은 얘가 뿅 하고 없어질 거라고. 없어지면 그때 이제 사용 수익 처분을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잠깐만요. 기자님 지금 수업 중이어가지고 조금 이따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선생님.
병이 정한테도 팔았어. 마찬가지지. 끊임없이 뭘 어떻게 해도 을은 흔들림이 없이 자기 걸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다른 거 봅시다. 이제 갑이 을한테 반대로 임대차 계약을 했네. 여기는 차 있고 저기는 비어 있어. 비어 있다는 뜻은 뭐야? 법률관계가 몇 개다? 한 개. 내 집을 사용하게끔 갑이 해줄게 라고 하는 거야. 을은 내가 마음껏 사용해줄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관계야. 여러분들 대부분 임대차가 다 그거야. 다.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임대차는 이런 법률관계야. 그러면 법률관계가 1대1 관계야. 자 그러면은 이제 전세금을 갖다가 전세 보증금을 5억 받고 줬는데 병한테 10억에 팔았어. 이 집에 이제 매매가 소유권 등기를 딱 줬어. 병이 자 사용수익 처분 다 내 거니까 나가쇼라고 얘기했어. 을은 나가야 되나? 아까 얘처럼 버틸 수 있나? 응? 나가야 돼. 왜? 누구지? 설명해 봐봐. 누가 얘기했어? 그래. 한번 설명해 줘 봐봐. 법리대로 한번. 지금 사용 수익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을한테 없지 않아요? 네? 을한테 사용 수익이 없잖아요. 없지. 왜냐면 사용 수익이 내 거야가 아니고 사용 수익을 받고 있는 중이지 지금. 해달라고 해서 해받고 있는 중이라고. 사용 수익 처분이 다 갑 거였는데 사용 수익을 병한테 지금 다 넘긴 상황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 그러니까 청구권만 있는 거예요. 네, 청구권만 있잖아. 갑한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병하고는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래. 병하고는 뭐하고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이게 정답이야. 병한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도 없는 거야. 을한테는. 왜냐? 나는 갑한테 사용 수익만 받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병한테는 법률관계가 있나 없나? 아까 얘는 법률관계가 몇 개야? 80억 개. 당연히 얘한테 있지. 여기서 법률관계 병한테 있나 없나? 없어. 아까 이중매매하고 똑같은 구조야. 그치? 없단 말이야. 그럼 병이 그때 소유권이야, 사용수익 처분이야. 법률관계 몇 개야? 80억 개. 그 중에 누가 포함돼? 을이 포함돼 있잖아. 뭐가 돼? 을이 좋지? 남의 집에 깔고 앉아있는 행복이 되는 거야. 무단정의가 되버린 거지. 쫓겨나 안 쫓겨나? 쫓겨나야지. 나가주세요 하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강제행하겠지. 재판 걸어가지고. 허구한 날 쫓겨난다.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 대한민국에. 1960년대, 70년대. 그리고 생각해보면 전세 보증금을 갑한테다 잘 주고서 5억을 맡겨놓고서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서 병이 들어와가지고 내쫓아. 그럼 생각해봐. 갑이라는 놈이 사기꾼이면 어떻게 하겠어? 5억 받고 얼마에 팔겠어? 병 같은 경우는 이걸 안고 사는 게 아니잖아. 10억 내고 사면 내쫓으면 끝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0억에 팔았어. 네트로. 그렇잖아. 팔고 나서 그럼 15억 갖고서 갑은 어떻게 해? 36개 주례를 놔버리고. 응? 가능하잖아. 그럼 누구만 불쌍해? 임차인 을만 불쌍한 거야. 그러면 전세보증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 나는? 못 살게 됐으니까 손해배상 해야 되잖아. 누구한테 손해배상 받아? 갑. 갑은 어디 갔어? 도망갔잖아. 전세보증금도 못 받아. 손해배상도 못 받아.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하나? 버티려고 버티잖아. 근데 누가 소송 걸어? 병이.
불쌍한 건 을인데, 분명히 불쌍한 건 을인데 병이 소송을 걸면 을은 어떻게? 이겨져? 저요. 법대로 법에서는 병이 이긴다고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강제이익으로 어떻게? 집행관 내보내서 어떻게? 드러낸다고. 물건을 깔끔하게 드러내서 어디에? 길거리에다 내두고서 포장 씌워놓고 가버린다고. 그러면은 길거리에 내앉는다는 뜻이 저런 뜻이야. 실제로 저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때도 사기꾼의 경우는 이래. 사기꾼이 아닌 경우도 있어. 가령 을한테 5억으로 했어. 근데 사업 자금이 필요해. 그래서 10억을 투자하면은 5억 가지고 사업하다가 안 되니까 5억을 10억을 더 투자하면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병한테 집을 팔아. 팔면서 사업 자금을 넣었어. 근데 사업이 망했어. 갑이 개털이 됐다고 지금. 근데 병이 을 보고 나가래. 그러면 을은 갑한테 돈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갑은 사업 망해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럼 갑만 망한 게 아니라 을도 망한 거잖아. 을이 잘못한 게 있나 없나? 없어. 집주인 잘못 만난 거밖에 없다고. 그렇지?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 을은 어떡하냐고. 집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전세보증금 평생 모은 돈은 다 하고 살지도 못하고 손해배상 하나 내 집이 망하거나 사기꾼한테 걸리면은 아무것도 받을 것도 없어. 응? 그래서 법에 이런 조문을 뒀어. 뭐냐? 읽어볼까요? 민법에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관계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쓸만한 조문이 있어. 근데 이 조문 보자고. 반대약정 없으면 임대차 등기 절차에 등기해 주세요를 할 수 있대. 집주인이 여러분들 임대차 들어가면서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집주인이 뭐라고 말할까?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럴 거라고. 그래 안 그래? 너같이 귀찮게 하는 놈하고 난 거래 안 해. 자유가 뭐야?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거래하는 거야. 너처럼 귀찮게 하는 놈은 거래 안 해. 선생님이 이 부동산 임대차 등기하는 거 못 봤어. 아무도 안 해줘. 이 점은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집주인.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이거 죽은 조문이야. 이거 하면 얼마나 좋겠어. 등기가 되면 꽉 차잖아. 그치? 꽉 차면은 법률관계가 몇 개? 80억 개. 그러니까 저 병이 나한테 대결되지 못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쪽 거랑 똑같은 구조가 되는데 등기를 해줄 집주인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전히 임차인은 풍전등화야. 그렇지 않겠어. 집주인이 어떻게 될까? 사기꾼일까? 아니면 사업이 망할까? 불안불안하잖아? 이때 나오는 법이 뭐냐? 이 법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떻게 돼 있냐? 어차피 임대차는 집을 넘겨줄 거 아니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만 하면 저렇게 꽉 차는 대항력이 생기게 해주겠대. 주민등록은 누가 하나? 임차인이 혼자 하는 거잖아. 오, 아이디어가 좋아. 임차인 혼자서 주민등록하고 어차피 넘겨받으니까 주민등록만 하면은 누구한테 이겨? 병한테 이기지. 병한테 이기지.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쫓겨나지 않아도 돼. 근데 문제는 뭐야? 돈. 전세 보증금을 받아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전세 보증 금액까지도 내가 나갈 때 받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전세 보증 금액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인도
주민등록. 그다음 뭐 한다? 확정일자를 받으라 이거지. 계약서가 이게 진짜 계약서라는 확정일자를 받아.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전세 보증금액이 들어가 있잖아. 계약서에. 그치? 그러면은 뭐까지 해준다? 보증금 우선 변제권. 쌤이 얘기했던 저당권하고 똑같은 우선 변제권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확정일자 받는 거 누구랑 같이 받나? 혼자 받나? 혼자 받아. 여러분들 서울에 이제 혹시 들어가서 하는 사람 중에 확정일자 받아본 사람 손 들어봐봐. 그래. 어디서 받았나? 그래. 주민센터에서 받아. 예전에는 이거를 어디서 받았냐면 법원이나 등기소 가서 받게 돼 있는데 이거를 주민센터에 쫙 풀었단 말이야. 너무 잘하는 거지.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것을 임차인 홀로 갖출 수가 있는 거야. 혼자서 뭘 한다? 80억 법률 관계를 만들어 놓는 거야. 이 법 잘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요. 선생님 볼 때는 정말 잘 만든 법이야. 정말 잘. 이 이후에 전세 사는 사람들이 임대차 점수 사는 사람들이 쫓겨나진 않지. 쫓겨나더라도 뭐해? 돈을 받고서 나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 들어간다. 뭘 반드시 한다? 여기까지 다 해야 되는 거야. 확정일자까지만 받아두면은 아 내가 안심하고서 2년 또는 4년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를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이런 법 만든 국회의원들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법을 저렇게 개선해 가는 거라고. 이런 국회의원들을 선출해야 돼. 이게 정치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정치야. 그러니까 주택에서 일했는데 이걸 어디까지 놓으면 또 상가들도 똑같을 거 아니야. 임차 해가지고 떡볶이집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내쫓기면 전세보증금 다 뜯기고 난리가 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똑같이 해놨어. 근데 거긴 주민등록이 아니고 뭐를 해놨을까? 세무서에다 사업자 등록을 내도록 하는 거야. 내용이 여기 좀 다르지? 그렇지만 아무튼 조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런 사회를 하나 발전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법의 역할이야. 법의 역할이라고. 법 하나를 바꾸면은 사람의 생활이 바뀌어, 국민의 삶이 바뀐다고. 요즘에 사법개혁하겠다고 법률안들이 쫙 쏟아져 나왔다고. 사법부가 내량 동조를 했대. 그러면서 사법부를 갖다 쥐어 잡아야 되겠대. 선생님은 그런 법률보다는 이런 거 고민해야 된다고 봐. 민주당이라면 서민대중이 어떻게 하면은 법률 관계에서 균형을 맞춰서 살까? 라고 하는 걸, 이런 걸 고민하려고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야. 이런 걸 하려고 국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임대차 보호법이 있을 때 이제 병의 매매 전략이 달라지겠지. 그치? 여기하고 똑같이 바뀔 거 아니야. 이제 임대차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되나? 여기는 그게 쓰여져 있는 게 어디에 쓰여져 있나? 전세금이? 등기부에 쓰여져 있어. 여기는 어디 가서 알아봐야 돼? 동사무소. 응? 동사무소 알아봐가지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에 저기서 금액을 까야지. 병은 물건 살 때. 그렇지? 이런 식으로다가 병의 매매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용권은 됐고, 다음에 이제 처분권 돌아가는 거 한번 얘기해줘야지. 이제 저당권 얘기를 하면 다 이해가 될 테니까 저당권 얘기를 해봅시다. 간이 이제 저당권이 뭐냐? 네 팔아가지고 네가 받을 돈 먼저 받아 이거지. 그치? 먼저 받아. 갑이 A집이었는데 을한테 5억에 10억인데 5억에 저당권을 잡아줬어. 그러면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됐어. 그럼 뭘 해야지 이게 되나? 요거는 등기. 그치? 부동산이니까 등기하는 거야. 등기하니까 저당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과제 낼 때 여러분들
띄워보세요 할 때 을구에 주로 많이 설정된 게 뭐야? 대부분 학생들이 봤지만 저당권 이렇게 설정된 걸 볼 수 있지. 그치? 그 내용을 보면은 얼마를 빌렸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등기야. 누구든지 알 수 있어. 그럼 뭐야? 이 집은 을이 여참으로 팔아가지고 5 빼가겠구나 알 수 있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여참으로 5 빼간다 이런 소리야. 못 갚으면 얘가 나라 그런 뜻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병한테 팔았어. 그럼 A집이 됐네? 그러면은 을은 뭘 가지고 있어?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 이쪽은 샀으니까 사용수익 처분을 다 가지고 있어. 그치? 그러면 처분이 충분하겠네? 그치? 또 처분하나 그 양쪽 관계에서 처분권이니까 너 처분권 없어라고 지워라고 말하면은 을이 뭐라고 그러겠어? 가령 여기서 사용수익 처분이 됐잖아. 그치? 처분이 있으니까 내가 처분권 가졌으니까 너 처분권? 난 사용수익 처분권이야. 너 처분권 지워. 저당권 지워. 말할 수 있나? 응? 왜 못해? 예? 왜 못할까? 그렇지. 여기서 등기하는 순간 80억의 법률관계가 생기는 거야.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 병도 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돼. 5억 저당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상태에서 산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얘는 언제든지 5억에 팔려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병이 살 때는 어떻게 사겠어? 10억 건물을 얼마에 살까? 5억에 사겠지. 여차하면 5억 까지니까. 그렇죠? 까지니까 5억에 산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저당권자가 얘가 못 갚아서 팔라고 그러면은 병이 갚아버려. 5억을 갚아버린다고. 5억을 갚아버리면 얘가 말소가 돼버려. 없어져 버리니까 실제로 그런 관계야. 병도 집을 샀는데 또 사업을 해서 또 저당권에서 또 돈을 빌렸네. 한 3억. 여기처럼 저당권이 있는데 두 번째 저당권 만들 수 있나 없나? 법적으로? 네 거 내 건데? 처분권이 막 복잡하게 얽혀도 돼? 안 돼? 응? 돼? 안 돼? 처분하는 목적이 뭐야? 처분하는 목적이 뭐야? 돈 받으려고. 여긴 5억 받으려고. 5억 팔아서 5억만 받으면 돼. 나머지 돈은 돌려줄 거거든. 이 집주인한테. 그렇잖아.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볼 땐 얘가 팔 때 너도 3억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나가지. 이게 10억짜리니까. 그러니까 1번 저당에 2번 저당도 설정해. 가능해. 3번도 가능해. 근데 여기 해보니까 3억 몇 개 하니까 10억이 넘었네. 그래도 또 잡을 수 있어. 상관없어. 수없이 저당권은 설정이 된다고. 설정이 될 수가 있다고. 일단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2번 저당권까지 설정을 한 상태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당권자는 여기 보면은 이 저당권 선생님이 얘기했지. 팔 수 있는 거야. 돈 안 갚으면 갚기에서 판다. 팔 때 지멋대로 팔지 말고 어떻게 팔라? 공정하게 팔기 위해서 법원에 우리 학생이 그만 봐.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 청구는 어떻게 한다? 법원에다가 경매해 주세요 하는 청구란 말이야. 법원이 공정하게 팔아줄게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법원에다 팔 수 있는 거야. 변제를 받기 위해서. 안 갚으면 이제 경매 신청하는 거지. 근데 정의 3억을 누가 안 갚네? 안 갚아. 병이 안 갚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청구해요. 청구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팔아. 법원에서 팔았어. 법원에서 팔아주세요 했더니 법원에서 팔았어. 누구한테 팔아줬네? 경락 매수야. 그래서 샀어. 얼마에 샀냐? 7억에 샀어. 싸게 샀어. 10억짜리를 7억에 사가지고
무가 이제 가져갔네. 그러면은 정 7억 파는 거 가지고서 정 3억을 주고 나머지 을은 그대로 남아 있을까? 어떻게 될 것 같아? 법은 어떻게 처리할까? 요게 저당권의 핵심이야. 정이 팔면은 3억만 받으면 끝나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정을 기준으로 하면은 7억 팔아가지고 3억 주고 4억은 어떻게 하고 이럴 것 같은데 법은 그렇게 안 하고 일단 경매가 들어왔다. 그러면 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물건에 관한 빚잔치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빚잔치를 깔끔하게 끝내. 그럼 어디서부터 없애버릴까? 저당권을 무조건 1번부터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법원에서 팔았다 그러면은 얼마를 7억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여기서부터 싹 지워주면서 지운 거를 무한테 주면서 어떻게 차려? 7억을 딱 법원이 받았으니까 누구부터 줘야 돼? 5억부터 주고 얘가 먼저잖아. 얘 뒤에 80억 중에 그 뒤에 얘가 들어온 거잖아. 그치? 이 의무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2억밖에 못 받아가는 거지.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법조 문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이거야. 읽어봅시다. 매각부동산위에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소멸되는 거야. 저당권은. 그 밖에 이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법적으로 따지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권리자들이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고.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 일단 앞에 걸려 있는 건 빚잔치를 끝낸다라는 거지. 그래야지 법원도 편안하지. 이놈 처리해주고 이 앞에 거 또 오면 또 처리해주고 아우 머리 아파 죽을 거 아니겠어. 일단 경매했다 그러면 1번부터 싹 지워버린다. 뒤처리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돈이 된다. 그러니까 을부터 1번이니까 기준이 돼서 나머지 싹 을에서 넘어가는 스타일이 돼서 이렇게 싹 지워지는 스타일이 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깨끗해 안 깨끗해? 생각보다는 깨끗하게 정리된 거를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응? 괜히 개인들끼리 거래하는 게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서 뭐가 하나 이상하게 얽혀서 뒤집히고 이러는데 경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준다? 법원이 앞에 1번 저당부터 싹 지워서 탁 넘겨준다. 살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경매까지 왔으니까 한마디 더 해줄까? 매매 의뢰했어. 그냥 똑같이 아까고 그 다음에 병한테 팔았어. 여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됐고 정한테도 저당권 설정된 것까지는 좋아. 이 상태인데 병이 또 돈을 빌렸는데 길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 5억을 빌렸는데 안 갚아. 길하는 사람이 돈을 안 갚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안 갚아. 어떻게 한다?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못해. 회사가 망해가고 있으니까 못 주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한다? 예? 저당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돈 받을 게 있어도 돈 안 주면 뭐 한다? 강제로 뺏어야 되잖아. 강제로 뺏는 놈이 뭐야? 강제이행한다. 재판 거는 거잖아. 그치? 재판을 걸었어. 재판 걸어서 이겼어. 이기면 이긴 이유가 뭔가? 이겨서 뭐 하겠다? 돈을 받아야지. 돈 받으려고. 이겨서 돈 받기 위해서. 돈 받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저 사람 가진 재산을 파는 돈으로다가 갚아주는 거라고. 응?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저 사람이 은행이 있으면 그거 뽑아서 주면 되지만 아무튼 그 기본은 뭐냐? 저 사람이 가진 재산을 팔아서 남은 돈 가지고 갚아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됐냐? 재판을 이겼어. 그럼 어떻게 됐냐면 읽어봅시다. 민사집행은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하고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은 확정된 등록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등록판결에 기초하여 재판에서 이긴 거 가지고 이제 뭐가 가능해? 저당권처럼 경매가 가능한 거야. 생각해봐. 저당권 설정하는 게 편하네. 재판에서 이기는 게 편하네.
당연하지. 저당권 돈 빌릴 때 아쉬울 때 저당권 설정해달라면 자기 돈이 아쉬우니까 빨리 설정해 줄 거 아니야. 근데 돈 빌려주고 나서 안 갚은 걸 갖다 내가 또 재판 걸어가지고 돈 빌려준 게 맞다 틀리다 싸워야 되잖아. 재판할 게 한 6개월, 7개월, 빨라야 6, 7개월인데 가령 돈 빌려줄 때 뭐 한다? 저당권 잡아야지. 응? 저당권 잡아야지. 그럼 뭐가 돼? 돈 없고 집 없는 사람들은 사업도 못한다. 돈도 못 빌린다. 이런 셈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든 사회생활이 된다. 그지? 아무튼 기가 이겨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데 강제집행이 별게 있는 게 아니라 팔아주세요. 이 집을 팔아주세요 하는데 법원이 팔았어. 어떻게 팔아? 팔아서 아까하고 똑같이 경락 매수한다. 모든 저당권이 싹 매수 없어지는 거야. 어디서부터? 1번부터. 여기부터 싹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나눠 가질까? 10억에 팔렸을 때 5억 갚고 3억 갚고 나머지 2억 받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선 변제잖아. 그렇지? 우선 5억, 우선 3억, 그리고 나머지 있을 때 뒤에 한 2억 받아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집행배당도 잠깐 볼까? 자, 이형 나왔으니까 저당권 없는 상태에서 보자고. 돈 빌려준 게 4억, 3억, 2억, 1억이야. 재판을 걸었어, 이겼어. 다 해가지고 이제 경매를 신청했다고 A집이 있어. A집을 해가지고서 경매가 됐어. 그래서 무한테 2억으로 다 사갔어. 경락 매수됐어. 소유권이 넘어갔단 말이야. 그럼 2억을 법원이 가지고 있어. 어떻게 나눠줄까? 돈 받을 사람들은 4억, 3억, 2억, 1억이야. 돈 많은 순서? 먼저 계약한 순서? 먼저 계약했다면 계약서 막 바꾸겠지? 응? 그렇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돈 많은 순서? 그것도 이상하잖아. 방법은 뭐야?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야. 언제 뭐가 있는지,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만 검사하고 있다 그러면은 평등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2억이니까 어떻게 받을까? 그렇지. 그럼 8천만 원, 6천만 원, 4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로다가 빚잔치는 4억 중에서 여기 볼까? 8천만 원, 6천만 원, 4천만 원, 2천만 원. 이거 받고 끝나나? 4억인데 8천 받았어. 나머지 3억 2천은 뭐야? 아직도 주세요로 남아있는 거야. 아직도 주세요. 아직도 주세요로 남아있다 이거야. 근데 실제로 저 사람은 이제 저 집밖에 없어. 그러면 저 돈 날라간 거야. 그러니까 주세요 권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겠지. 다음에 봅시다. 그런데 똑똑한 어른 저당보다 1억을 잡아놨네. 1억을 잡아놨어. 2억에 팔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응? 먼저 가자. 그렇지. 우선 변제하는 거서 얘부터 먼저 가져가 버려. 1억 가져가고 나머지 1억 가진 거 가지고 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또 똑같이 나눠주는 거야. 얼마? 이제는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주겠지. 그럼 되지? 법원에서 이렇게 나눠줘. 실제로 그렇게 나눠준다고. 근데 또 의리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병도 나도 한 구치 하겠다라고 미리 들어갔어. 2억 저당이 딱 들어왔네. 1번 저당, 2번 저당. 그랬어? 그럼 팔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나눴겠어? 먼저 우선 변제 1번. 80억 법률관계니까 무조건 빠르지. 그렇지? 1억 먼저 가져와. 남은 게 1억밖에 없네? 그럼 1억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정의 입장에서 1억은 어떻게 되나? 그냥 보통 채권자로 바뀌는 거야. 왜냐? 이 물건에 대해서만 2억이지. 우선 변제지. 또 다른 물건에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혹시 팔면은. 그때는 일반 채권자로 1억은 일반 채권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집행 배당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아, 천국권과 지배권이 얼마나 차이가 크구나. 내 거가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라고 하는 거야. 내 거가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그 소유권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주의가 공산주의 아니야. 그런 사회를 물건은 있는데 소유권은 인정 안 하는데 그럼 다 누구 거야? 그 물건은 누구 거냐고. 국가. 국가 거잖아. 국가가 다 가지는 거야. 국가가 주고 싶은 사람 준다고. 이런 사회가 공산주의. 거기에 n분의 1이 될까? 힘들어. 국가가 무슨 수로 n분의 1을 하겠냐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공산주의는 이론 자체가 틀려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할 게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돈이 끝났고 부정법 변동에 관한 얘기를 좀 두 번째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여기에서 간단히 얘기하고 다음 주도 공법을 쭉 달려갈게. 사법을 알아야지 공법을 이해해. 그냥 공법만 하면은 여러분들 주저앉으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잘 됩니다. 자, 질문하시는 분은 남아서 질문하고 수업